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김재동 닮은 카피라이터 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33년 차 카피라이터입니다. 카피라이터 아세요? 뭐 하는 사람이죠? 예. 카피 쓰는 사람이죠. 예. 광고에 나오는 모든 말과 글을 책임지는 사람을 카피라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글쟁이들에 비해서 짧은 글에 조금 강점을 가진 글쟁이,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짧은 글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한 오늘 5가지 팁 정도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마음을 훔치는 한 문장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말투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명함 같은 것을 보고 저 사람은 대략 어떤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제는 그 사람의 글이 곧 그 사람인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만남이 훨씬 더 잦아지면서 글이 그 사람을 그냥 대변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글에서 도망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고, 그거는 앞으로도 계속 더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망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어찌됐든 뭐 SNS에 글 한 줄을 올리든 자기소개서를 쓰든 아니면 회사를 다니면서 보고서를 쓰든 글을 꼭 써야 하는데, 그 글을 어떻게 쓸까에 대한 얘기, 그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글을 잘 쓰는 방법이 뭘까요? 그냥 쓰는 거. 한 글자로 말하면? 네, 정확한 정답입니다. 글을 잘 쓰는 방법은 글을 쓰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내가 뭐 갑자기 무슨 도사를 만나서 비법을 전수받아서 자고 일어났더니 글을 잘 쓰게 됐다, 이건 현실 세계에서는 없다는 거죠. 글을 잘 쓰는 방법은 글을 쓰는 거예요. 연필을 들고 종이에 갖다 대고 한 글자, 한 단어, 한 문장, 이걸 써야 된다는 거죠. 저는 글을 쓴다는 행위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30cm 그대로 이동시켜서 종이 위에 내려놓는 것, 이걸 글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이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분실되는 것도 생기고 뒤틀리는 것도 생기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글을 쓰려고 한 게 아닌데 써놓고 보니까 종이 위에 이상한 문장이 누워있는 경우들 가끔 있잖아요. 그게 이제 뒤틀리고 분실되고 하는 건데,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나는가? 글을 너무 잘 쓰려고 어깨에 힘 들어갔을 때, 뇌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때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오히려 이 잘이라는 한 글자를 빵 하고 걷어차버려야 된다. 글을 잘 쓰는 방법은 오히려 잘 쓰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그냥 내 생각을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다. 내려놓고 이게 양이 늘어나면 조금씩 그게 질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잘을 생각하지 말고 양을 먼저 생각해요. 일단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다르게, 낯설게, 나답게 글을 쓰는 방법. 그 첫 번째는 가능하면 사람 이야기를 하라. 무슨 물건 이야기, 제품 이야기, 기술 이야기 이런 거보다 사람 이야기를 하라.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얘기는 사람 얘기입니다. 우리 뒷담화할 때 무슨 얘기하죠? 다 사람 얘기죠. 그게 제일 재밌거든요. 가장 힘 있는 이야기도 사람 이야기, 울림이 가장 큰 이야기도 늘 사람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람에서 이야기거리를 끄집어내려는 노력을 하라는 거죠. 제가 꽤 오래전인데요, 서울 강남에 가면은 그 매봉터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북쪽에서 남쪽으로 쓱 통과하면은 오른쪽에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 산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이렇게 저희 단지로 들어서는데
이 되게 막 소란스러워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우리 아파트 바로 앞에 모 대기업이 고층 스포츠 센터를 세운다, 이런 얘기가 들린 거예요. 아파트 주민들이 난리 났겠죠. 아파트 코앞에 벽이 하나 떡 하고 들어선다는 거니까 일단 집값 막 걱정을 했겠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하면서 그냥 집에 들어갔어요. 별 관심이 없었어요. 저도 세입자였으니까 이사 가면 되지 하면서 집에 쓱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몇 차례 무슨 대책회의 같은 게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순전히 카피라이터라는 이유로 그 대책회의에 한번 이렇게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갔더니 막 떡도 주고 술도 주고 막 주더라고요. 한참 먹고 마시고 있는데 우리 아파트에 붙을 현수막 카피를 제가 쓰는 걸로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막 박수 치면서 알겠습니다, 제가 떡값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현수막 카피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시내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그런 현수막 구경들 하잖아요. 되게 이제 이런 카피들이 붙습니다. 아파트 코앞에 초고층 빌딩이 웬 말이냐, 시민의 삶 짓밟는 누구누구는 각성하라, 막 이런 게 아주 두꺼운 고딕체 아니면 막 시뻘건 글씨로 막 써 있는 거 본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카피를 써야 하니까 이런 류의 카피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겠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의 속은 후련할 수는 있겠죠. 막 꽝꽝꽝 질렀으니까. 근데 일반 시민들의 동의나 호의를 얻어내기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집단 이기주의 뭐 이런 그런 뉘앙스를 주기 쉬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쪽은 아니다라고 결론 짓고 무슨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카피를 쓰게 됩니다. 아이들이 햇볕을 받고 자랄 수 있게 한 뼘만 비켜 지어주세요 라고 카피를 썼고, 그 다음 날 이게 이제 우리 아파트에 길게 현수막으로 붙어요. 그 매봉터널로 출퇴근하던 모든 사람들이 이 카피를 봤을 것이고 반응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강남 일대에서 이 현수막이 약간 화제가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모 방송국 9시 뉴스에 이 현수막이 소개가 돼요. 이 모 대기업이 되게 이제 막 곤란해졌겠죠. 부담스러워졌겠죠. 막 뉴스에 나오고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정말로 햇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우리 아파트 바로 앞은 2층 조금 비켜서서부터 20 몇 층짜리 니은자 빌딩이 거기 들어섭니다. 막 박수 치고 막 그러던데 물론 이 현수막 한 장이 그것을 100% 견인해낸 건 아니겠죠. 백방으로 다른 노력들이 더해졌겠지만 어찌됐든 얘가 뭔가 사고를 친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이 현수막에 이 카피에 반응을 했을까?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 즉 사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얘기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수천 편의 짧은 에세이를 발표했을 겁니다. 그럼 이 많은 글들 중에 네가 하나만 딱 꼽는다면 어떤 글을 꼽을래? 라는 질문을 받으면 저는 거의 망설이지 않고 인생이라는 글을 쓱 하고 내밉니다. 인생, 친구가 있으세요? 그럼 됐습니다. 좋지 않나요? 저는 이 글을 쓰면서 와, 나는 정말 천재인 것 같다. 막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생각을 다 했을까요? 자, 여기서 친구가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사람이죠. 내 곁에 사람 하나 있으면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다라는 메시지를 이 짧은 글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친구를 출세, 성공, 돈 이런 걸로 바꿔놓고 한번 이 글을 다시 읽어보세요. 인생, 돈 좀 버셨어요? 그럼 됐습니다. 뭔가 우프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현실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쪽을 향해서 길게 줄을 서서 막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람이라는 정말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는 아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고 팍팍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하루하루 까먹고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기회에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런 카피를 쓴 적이 있었어요.
술 맛의 10%는 술을 빚은 사람입니다. 나머지 90%는 마주 앉은 사람입니다. 동의하세요? 네. 그죠? 뭐 술이 맛있나요? 술은 쓰죠.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맛있는 거죠. 그 사람과의 대화, 공기, 눈빛, 그러면서 사람의 조금씩 취해가는 게 술자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똑같아요. 글을 쓸 때도 어떤 제품, 기술 이런 거에 10% 시선을 준다면 사람에게 90% 시선을 줘보라는 얘기죠. 제품이나 기술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얘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시선을 사람 쪽으로 딱 옮기면은 엄청난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뭐 용인의 한 아파트가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한다고 칩시다. 서울보다 분양가가 싸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에요. 뭐 5천에서 1억 정도 싸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카피를 써야 할까? 서울보다 훨씬 저렴한 타격 분양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가격이 가장 큰 경쟁력이니까 할 얘기를 제대로 하고 있죠. 근데 저 카피를 보고 막 집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어디서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재미도 없고. 근데 제품만, 아파트만 계속 들여다보면 저기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시선을 어느 쪽으로? 이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 사람 쪽으로 시선을 옮기면 똑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용인에 집 사고 남는 돈으로 아내 새 차 뽑았다. 이것도 5천에서 1억 싸다는 얘기를 똑같이 한 거거든요. 근데 전혀 다르게 들리죠. 훨씬 재밌고 한 번 더 시선이 간다는 얘기죠. 이게 사람 얘기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 친구 누구죠? 전호. 네.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아주 자신 있는 목소리로 물고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호입니다. 이 전어는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만 해도 무지하게 천대받는 생선이에요. 포장마차에서 안주 하나 시키면 전어 서너 마리는 막 그냥 공짜로 구워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전어라는 생선이 갑자기 이제 각광받기 시작해요. 가을 전어라는 말이 생겨서 막 입에서 입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전어가 지난 날을 반성하고 내가 이제부터 맛있어져야지 뭐 이런 결심이라도 한 걸까요? 자, 전어는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전어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가시 많고 기름기 자르르한 생선. 이게 전어였어요. 근데 전어를 설명하는 또 다른 카피가 등장합니다. 뭐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생선.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지죠. 도망간 며느리가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개나리 보침 이렇게 들고 다시 쌀이문통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그림이 굉장히 쉽게 그려집니다. 자, 가시 많고 기름기 자르르한 생선, 이건 생선 얘기죠.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생선, 이건 뭐죠? 사람 이야기죠. 전어라는 생선에 며느리라는 사람 이야기를 갖다 입혔더니 이게 굴비부럽지 않은 생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죠. 그래서 스토리텔링이란 얘기 많이들 하죠. 뭐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스토리텔링은 전어다.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스토리텔링은 전어다. 전어의 며느리 이야기 입히는 거랑 비슷하게 한번 흉내를 내보세요. 누구나 훌륭한 스토리 한두 개 정도는 어렵지 않게 끄집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카피 작법 제1조 1항이라고 제 마음대로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1조 1항이니까 뭐죠? 가장 중요한 거겠죠. 카피를 쓰는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한 문장이 헌법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문장일 거예요. 그럼 글을 쓰는데 혹은 카피를 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글자로 그림을 그려라. 글자로 그림을 그려라. 어떻게 글자로 그림을 그리죠? 캘리그라프를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라 글을 쓸 때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죠. 구체적인 글은 이렇게 읽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전어. 그림이 굉장히 쉽게 그려졌잖아요. 굉장히 좋은 글이라는 거죠. 근데 추상적인 글은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냥 그림이 그려져서 좋네가 아니라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훨씬 더 생생하게, 강렬하게, 또 오래 기억에 남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예요. 잘생겼다라고 하지 말고 장동건 동생일 거야. 예쁘다? 김태희 20살 때. 많다? 36만 7,800개. 꼼꼼하다? 손톱 10개 깎는데 꼬박 20분을 투자한다. 우리는 글을 쓰라고 하면 늘 이 왼쪽에 있는 표현은 할 얘기 다 했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글을 읽는 사람한테 보다 내 얘기를 재미있게 생생하게 들려주고 싶은 사람은 이 왼쪽에 있는 표현을 자꾸 오른쪽에 있는 묘사로 바꾸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왼쪽이 추상적이라면 오른쪽이 훨씬 더 구체적이죠. 머릿속에 그림이 훨씬 쉽게 떠오른다는 거죠. 이건 인터넷 쇼핑몰에서 하나 제가 가져와 본 건데요. 녹그릇 만드는 브랜드인 것 같은데요. 카피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전통의 혼, 조상의 소중한 문화유산. 전통, 혼, 조상, 소중, 문화유산. 뭐 좋다는 단어는 다 갖다 때리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대부분 굉장히 어려운 개념어들이에요. 머릿속에 그림 그려지기가 도무지 힘든 것들이죠. 이거를 아무리 재배열하고 다시 배열한다 해도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저런 제품, 저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글을 한번 써보세요 하면 또 되게 저렇게 씁니다. 저렇게 써야 될 것 같고. 근데 카피라이터는 저런 단어들을 받으면 그거를 막 이렇게 배열해서 문장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고요. 저 단어들을 다 입에 넣고 아작아작 씹어서 삼키고 이 안에서 막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이런 단어가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런 단어가 주는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는 다른 문장 하나를 다시 끄집어내서 소비자들한테 전달하는 사람,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쉬울 거예요. 자, 저런 단어들을 다 쓰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게 하는 카피,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오늘은 황희정승과 겸상입니다. 그림 굉장히 쉽게 그려지죠. 저기에 전통, 조상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죠. 구체적으로 그런 단어, 어려운 단어, 개념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황희정승이랑 나랑 다이다이로 앉아서 밥 먹는 그림이 굉장히 쉽게 떠오르잖아요. 이런 것들이 구체성의 힘이라는 거죠. 벌써 27년 된 제 결혼식 청첩장 앞면인데요. 이런 카피가 적혀 있어요. 추운 날 국수 따끈하게 말아놓겠습니다. 굉장히 쉽게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죠. 뭐 행복하게 뭐 사랑하며 살게, 이거 그림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 차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구체성이란 거를 훨씬 더 실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피라이터 지망생들, 학생들한테 그 실습을 할 때도 이런 문제를 가장 먼저 냅니다. 연필심이 금방 닳지 않아 오래 쓰는 연필. 그러니까 오래 쓴다는 얘기를 그냥 오래 쓴다고 하지 말고 오래 쓴다는 게 느껴지게끔 다른 표현을 한번 해봐라. 학생들이 막 실습을 했겠죠. 그 중에 몇 개를 가져와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쓴 거니까 아마추어가 쓴 거예요. 직업 카피라이터가 쓴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한 5분 정도 생각하면 이 중에 한두 개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카피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래 쓴다는 얘기를 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연필 한 자루로 8만 대장경을 쓰다. 철수 아빠가 썼다. 철수가 쓴다. 구두굽도 놀란 연필. 제 키는 12년 동안 12cm입니다. 연필 깎기는 타임캡슐에 넣어두세요. 동해물이 말라도 백두산이 달아. 다 되게 신선하죠. 재밌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카피는 구체적이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준다라는 공통점도 있지만 또 하나 굉장히 쉽다. 그려지니까 더 쉬운 거죠. 재밌다.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 같은 수식어가 어지럽게 돌아다니지 않고 문장의 중심을 명사가 꽉 잡아주고 있다. 뭐 8만 대장경 뭐 이런 거겠죠. 타임캡슐 이런 거겠죠.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1시간 이상 떠들겠지만 다 머릿속에 넣고 가기 힘드시면은 이 뇌 한가운데에 딱 세 글자 구체성, 이거를
크게 새겨가지고 내일부터 글 쓸 때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서 써보세요. 그냥 쓰는 거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구체적으로 써야겠다. 내 글을 읽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쓰면은 조금씩 글이 바뀝니다. 내가 10문장짜리 글을 쓰면은 10문장 전체가 10개의 그림을 그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두 문장이라도 굉장히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주는 문장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은 글 전체의 힘이 그 두 문장 때문에 달라진다는 거예요. 구체성, 이게 가장 글 쓸 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죠? 가수 정태춘입니다. 정태춘은 저는 가수라기보다도 그냥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글을 써서 30년 이상 밥 먹고 사는데 네가 글 쓰는데 영향을 많이 받은 그런 작가를 3명만 꼽아라 그러면 저는 물론 이제 뭐 소설가도 꼽겠지만은 그 중에 한 사람으로 아마 정태춘이라는 사람을 꼽을 겁니다. 이 사람의 노랫말을 제가 들으면서 엄청나게 글쓰기를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태춘의 노래 하나를 제가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되게 오래된 노래입니다. 92년 장마 종로에서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한 7분 돼요, 노래가. 그래서 다 듣기는 힘들고 앞부분만 잠깐 들어볼 텐데요. 그냥 듣지 마시고 눈을 감고 가사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굉장히 노래가 달리 들립니다. 자, 지금부터 노래를 눈을 감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종로에서 깃발 군중을 기다리지 마라. 기자들을 기다리지 마라. 비에 젖은 이 거리 위로 사람들이 그저 흘러간다. 흐르는 것이 어디 사람뿐이냐. 우리들의 한 시대도 거기 묻혀 흘러간다. 노래를 들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셨나요? 네. 내가 장마철 어느 날 종로 2가나 3가 어딘가에서 우산도 없이 그냥 비에 흠씬 젖으면서 이 노래를 듣고 있는 느낌. 이게 구체성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7분짜리 전곡을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낯설게 불편하게 조합하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글을 쓴다는 것은 단어와 단어를 끊임없이 조립하는 행위이죠. 단어를 계속 조립해서 문장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죠. 또 문장 몇 개를 또 조립하면 글 한 편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대개 단어와 단어를 조립할 때 늘 해왔던 익숙한 단어를 조립합니다. 근데 익숙한 거는 나만 익숙한 게 아니라 내 글을 읽는 사람도 익숙한 거거든요. 별 거기에 흥미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낯설게 지금까지 조합하지 않았던 것들을 조합을 해보라는 거죠. 그 불편하겠죠. 익숙하지 않으니까 불편합니다. 그게 글의 힘이 된다는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이 붙으면 하나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로미오와 성추장을 딱 붙이면 저거 뭐지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편한 조합, 낯선 조합, 이거는 헤드라인이나 슬로건이나 혹은 뭐 제목이나 아니면 이메일에 이렇게 낚시글의 제목 뭐 이런 것들로 활용을 해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만나면 반응이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쓱 지나칩니다. 뭐 또 그게 있네라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아름다움과 꿈을 조합하면은 이거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봤던 조합이죠.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금수강사. 이런 걸로 이 어텐션을 받아내기는 힘들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름다운 고리대금업자 이렇게 붙이면 사람들이 뭐지 하면서 본다는 거죠. 불편하잖아요.
아름다움과 고리대금업자를 붙인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었던 것 같으니까 이게 대체 뭔 얘기지 하면서 시선이 간다는 거죠. 이게 불편함의 힘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낯선 것, 불편한 것을 만나면 반응이라는 것을 바로 어텐션입니다. 카피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카피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읽는 일반 책들, 베스트셀러 제목들을 보면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 불편한 조합을 시도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광활한 인간 정도전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자, 광활한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돼지 뭐 이런 거하고 많이 조합을 했죠. 광활한 인간, 이건 좀 불편한 조합이에요. 근데 저렇게 했을 때 제목이 눈에 탁 들어오고 정도전이라는 사람의 그릇이 엄청나게 커 보이는 효과도 준다. 영어 수업, 수학 수업이 아니라 엄마 수업. 한여름의 소나기가 아니라 한여름의 방정식. 현악 콘서트가 아니라 심리학 콘서트. 우물가의 두꺼비가 아니라 화요일의 두꺼비. 또 오래된 미래. 이거 되게 불편한 조합들이죠. 그 제목의 힘을 키우는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책 제목만 그럴까요? 영화 제목도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죠. 자, 불편한 조합 생각나는 영화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걸 거예요. 8월의 크리스마스, 그죠? 살인의 추억, 우아한 거짓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라 성실한 나라의 앨리스.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이영애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 영화에서 이영애 대사 혹시 지금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근데 만약 이 대사가 너나 잘하세요가 아니라 너나 잘해 였으면 아마 기억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였으면 역시 기억하지 못했을 겁니다. 너나라는 낮춤말과 잘하세요라는 높임말의 불편한 조합이 이 한마디의 힘이었을 거라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딱 기억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꾸 사람들한테 말을 걸고 사람들이 귀가 커지게 만들려면은 자꾸 불편한 얘기를 해야 돼요. 늘 익숙한 데서 자꾸 벗어나려는 노력. 이것도 글쓰기에 굉장히 중요한 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그러니까 모든 글은 제목과 본문이 있죠. 근데 대개 제목은 짧고 본문은 어느 정도 양이 됩니다. 근데 본문을 광고 카피에서는 몸통 글이라고 해서 바디 카피라고 해요. 그래서 바디 카피 쓰는 법, 본문 쓰는 법은 본문 쓰는 법이 한두 가지겠어요? 수십 가지겠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할 수 있는, 누구나 생각만 있고 의지만 있으면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그러면서도 이거 하나 바꾸면 글이 완전히 바뀌는 그 팁 하나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우선 본문을 쓸 때는 연필을 내려놓는다. 연필을 내려놓고 그 손으로 부엌칼을 든다. 부엌칼을 들고 깍두기 썰듯이 깍둑깍둑, 김밥 썰듯이 잘게 쪼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단문으로 자꾸 쓰라는 거예요. 문장을 길게 늘려가지 말라는 얘기죠.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쓰는 내가 쓰기 쉽게, 쓰는 내가 쓰기 편하게, 이거 아니라는 거죠. 글을 왜 쓰죠? 읽히려고 쓰는 거잖아요. 읽는 사람이 읽기 쉽게, 읽는 사람이 읽기 편하게. 근데 한 문장이 길어지면 읽는 사람이 되게 불편해합니다. 근데 그게 세 문장, 네 문장으로 쪼개면 굉장히 경쾌하게 내가 쓴 글을 툭툭툭툭 읽어 내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글을 쓰다가 이렇게 마침표가 안 나오지라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에 글쓰기를 멈추고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으로 한번 쪼개보세요. 틀림없이 쪼개집니다. 그게 진짜 읽히는 글이 된다는 거죠.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책을 읽을 때 가끔 누구나 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눈은 틀림없이 글자를 따라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내용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죠. 내가 읽고는 있는데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집중력이 떨어졌어 하면서 화장실 가서 막 세수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책을 들고 앞으로 돌아가서 집중하면서 책을 읽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런 글은 다시 읽어도 또 머릿속에 안 들어옵니다. 이거는 독자의 집중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작가 이 사람이 잘못 쓴 거예요. 안 읽히게 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글의 대부분은 한 문장이 굉장히 길다라는 공통점을 아마 갖고 있을 겁니다. 주어는 저 위에 있고 막 세 줄, 네 줄 내려와서 여기 수로가 있고 이 긴 거리를 달려오다가 막 길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비문이 나타나고 주어와 수로가 서로 딴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글들이 되게 문장이 길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허점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두 문장, 세 문장, 네 문장, 다섯 문장으로 쪼개면 이게 내가 비문을 고쳐야지라는 생각을 안 해도 이미 고쳐져 있어요. 문장을 쪼개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SNS를 하는데요. SNS에 어떤 글을 하나 올렸더니 제 아는 친구가 제 글을 공유하면서 위에 자기 생각을 한마디 달았어요. 이렇게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제 마음과 똑같은 정카피님의 그분이 돌아가신 날 썼던 글을 공유해 봅니다. 뭔 얘기죠? 이 친구 꽤 글을 잘 쓰는 친구인데도 이런 글을 생산합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한 문장에 우겨 넣다 보니까 글이 꼬여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한 세 문장 정도로 나눠볼까요? 굉장히 받아먹기 쉬운 글이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신 날 정카피님이 쓴 글, 제 마음과 똑같습니다. 공유해 봅니다. 이렇게 쓰라는 거죠. 이거 별로 어렵지 않죠. 내가 그렇게 써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아까 이 뇌 한가운데 딱 세 글자 뭐라 그랬죠? 구체성, 이 세 글자를 각인시켜 놓으라 그랬는데 우리 머리 이 뇌가 생각보다 넓어요. 그래서 아까 구체성이라고 색인데 바로 아래에 약간 작은 글씨로 부억할 요거 같이 세트로 각인을 시켜놓고 내일부터 글 쓸 때 구체성 부억할, 구체성 부억할 요거 두 개를 신경 쓰면서 써보세요. 한 일주일만 지나도 정말로 야, 네 글이 뭐 좀 달라진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는데 글에 힘이 붙은 것 같아 라는 반응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을 조금 전에 그런 얘기했어요. 글을 왜 쓰는가? 읽히려고 쓰는 거다. 읽히려고 쓰는 게 아니면은 일기라는 형식의 글을 빼놓고는 다 읽히려고 쓰는 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글이 되는가? 둘 중에 하나는 붙잡고 있어야 글이 된다. 그 두 개가 뭔가? 의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는 글을 누가 읽어주겠어요? 이게 두 개를 절묘하게 비벼서 잘 글 하나에 잘 담으면 정말 좋겠죠. 의미도 있는데 재미도 있는 글, 이게 최고겠죠. 근데 이 둘 다 붙들기 힘들면은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잡아야 한다. 의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근데 이게 사람들이 의미 O, 재미 O로 좋아하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사람들은 의미 있는 글보다 재미있는 글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의미가 3, 4면은 재미가 한 7, 6, 7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 사람이 재미를 놓친다 그러면 글 쓰는 즐거움의 절반 이상을 놔버리는 거죠. 재미는 글쓰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글쓰기에서 재미를 주는 방법으로 말장난을 추천을 하는데요. 이제 말장난이라고 해서 뭐 이게 무슨 막 장난스럽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조금 이렇게 품격 있게 얘기하면 언어 유희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저는 이거 말장난이라고 얘기하는데 제 책에 보면은 조립, 분리, 중의, 발췌, 회전, 리듬 뭐 이런 말장난하는 법들이 소개가 돼요. 뭐 하나 정도씩만 제가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조립인데요. 가라는 글이에요. 자, 가라고 말하면 나 혼자 남는다. 다 안고 가야지. 라는 글인데요. 이게 그냥 쓴 게 아니라 조립으로 쓴 글이라는 거죠. 처음에 뭘 했을 것 같아요? 일단 가, 나, 다를 써놨겠죠. 가, 나, 다를 써놓고 가 다음에 어떤 어귀를 붙이면은 얘기가 될까를 한번 이렇게 붙여보는 거죠. 근데 악귀가 잘 안 맞아요. 그럼 다시 떼놓고
또 붙여보고 또 빼놓고 붙여보고 하다가 철컥하고 아기가 맞는 게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가라고 말하면 얘기 되네? 한 문장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붙였다 뗐다 했는데 한 문장이 다 써진 거죠. 그 다음에 나를 가지고 또 똑같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뗐다 붙였다 나 혼자 남는다. 다 안고 가야지. 이러면 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같이 함께 사는 세상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뭐 서로를 위해서 뭐 서로를 배려하고 어쩌고 저쩌고 함께 삽시다라는 글보다 훨씬 재미있는 글이 이런 데서 조립으로 생산할 수가 있다. 이게 조립이고요. 이번에 이제 조립의 반대 분리입니다. 떨어뜨려 놓는 거죠. 헤어짐이라는 글인데요. 좋을 땐 상대를 업고 다녀도 무겁지 않지만 싫어지면 상대의 머리카락 한 올도 짐으로 느껴진다. 이를 영어 한글 합성어로 헤어짐이라 한다. 헤어짐이 느껴지면 헤어지게 되어 있다. 자, 헤어짐을 헤어와 짐으로 분리시켜서 머리카락이라는 의미와 짐이라는 무게 가지고 말장난을 한 거죠. 물론 이런 거를 쓰려면은 영어를 좀 해야겠죠. 헤어가 머리카락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저는 보기보다는 영어를 좀 합니다. 제 이름이 정철이라 영어를 좀 합니다. 어디 가서 이런 개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이게 분리예요. 단어를 떨어뜨려 놓고 한번 봐보는 거예요. 아이디어라는 거는 늘 붙였다 뗐다 하는 것, 붙였다 뗐다 뒤집었다 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고, 떼서 뭔가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은 종이컵에게라는 거는 중의, 중의법.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 너는 물이나 커피를 담는 싸구려 용기였다. 환경에 부담만 주는 허접한 용기였다. 그러나 너는 다시 태어났다. 촛불을 담는 용기로 다시 태어났다. 아빠 손에 들린 너는 저항이었고, 엄마 손에 들린 너는 기도였으며, 아이 손에 들린 너는 희망이었다. 이제 사람들은 내 이름 앞에 싸구려나 허접한이라는 용기를 붙이지 않는다. 내 이름은 용기다. 용기가 가진 두 가지 뜻이 있죠. 으쌰으쌰하는 용기와 그릇이라는 뜻의 용기죠. 그 두 개를 절묘하게 비벼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 이게 이제 중의. 그 다음에 이제 발췌. 아까 발췌 말씀드렸죠. 아마추어라는 단어 있죠. 이 아마추어라는 네 글자 단어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일부 앞에 있는 두 글자를 뚝 떼면 아마라는 단어가 보이죠. 그것만 따로 떼내서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온답니다. 프로 아마의 차이라는 글인데요. 아마추어는 늘 아마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닌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확신이다. 이게 발췌죠. 사실 현실에서도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가 실력보다는 확신일 경우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는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을 갖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고, 아마추어는 자기도 프로만큼 알기는 아는데 자기 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꾸 의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줄어들고 기어 들어가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실력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자기 확신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건 리듬.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강원도. 세 글자 도. 이거는 강원도지사 후보로 출마하신 모 후보한테 슬로건으로 썼던 건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재미잖아요, 그죠? 리듬으로 재미를 주는 거예요. 동영상을 하나 보고 지나갈 텐데요. 아주 짧은 동영상인데 이것도 그냥 보지 마시고 각자 자기 자신한테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는 뭔가? 라고 내가 나한테 질문을 하면서 혹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5년쯤 전에 썼던 그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을 설명하는 동영상인데요. 그때 한 3,000명 가까운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단어가 뭡니까? 3개씩만 대답을 해주세요. 그 설문을 다 걷어서 많이 대답한 순으로 쭉 단어들을 나열을 시키고 1위에서 50위까지 50개 단어를 추렸어요. 그래서 그 50개 단어로 50개의 글을 쓴 게 인생의 목적어라는 책인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듯이 엄마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4번째로 소중하다고 꼽아줬어요. 각자 자신한테 질문해 보셨죠? 어떤 단어가 가장 소중한지. 자, 엄마가 4위라는 거는 엄마 위에 단어가 한 3개 정도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1위, 2위, 3위 뭐였을 것 같아요? 1위는 가족이었어요. 2위가 사랑. 3위는 저는 처음에는 상상을 못했는데 3위가 이거라고 딱 얘기를 들은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깜짝 놀라자마자 바로 고개 끄덕끄덕거렸던 나. 4위가 엄마. 그래서 가족, 사랑, 나, 엄마 순으로 대답을 해줬는데 이게 각각 다른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 같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무엇은 가까이에 있는 사람 또는 그런 관계라고 아마 정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5위가 꿈이었어요. 그리고 6위부터 이제 순위는 정확치 않은데 행복, 건강, 친구, 열정, 뭐 자유, 사람 뭐 이런 단어들이 쭉쭉쭉쭉 이어져요. 그러다 16인가에 돈이 있어요. 돈보다 조금 아래에 이제 아버지가 있어요. 그나마 아버지가 50 이내에 든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엄마를 4글자로 표현하면 미안해요. 12글자로 표현하면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이게 글자 수 가지고 말장난을 한 건데 장난스럽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죠. 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다 불효를 하면서 사니까 다 내 얘기처럼 들렸을 거라는 거죠. 이런 게 장난이지만 재미와 의미를 같이 담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장난을 하기 위해서 이 말장난을 도와주는 교재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국어사전이고 하나는 우리말 역순사전입니다. 먼저 국어사전은 우리가 잘 아는 그 사전입니다. 국어사전. 저는 제 책상 앞에 이렇게 앉으면은 365일 왼쪽 한 10cm 곁에 국어사전이 늘 놓여 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걸 들춰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단어의 의미를 단어가 나오면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이제 넘겨보겠죠. 그거 말고도 이 말장난 할 때도 국어사전이 굉장히 효용이 커요. 예를 들면 국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국어사전을 보면서 쭉 훑을 수 있죠. 그 중에 막 한 10개를 국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뽑아내 가지고 내가 10문장을 쓰는데 첫 글자가 다 국으로 시작하는 단어다. 그럼 굉장히 또 맛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거라니. 그래서 내가 글을 쓰겠다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자기 사전 한 권, 국어 사전 한 권은 늘 곁에 좀 지니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말 역순 사전인데요. 이 역순 사전은 존재 자체를 아예 모르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국어 사전보다 말장난하는 데는 훨씬 더 큰 기능을 합니다.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자, 국어 사전이 어떤 단어의 첫 글자를 살펴서 가나다 순으로 쭉 배우려는 책이잖아요. 역순 사전은 뭐냐? 모든 단어의 마지막 글자를 살펴서 가나다 순으로 배우려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뭐뭐로 끝나는 말을 한꺼번에 내가 찾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겠죠. 예를 들면 내가 대학교 카피를 쓴다. 예를 들면 당국대학교 카피를 쓴다고 쳐봐요. 그럼 나는 쓰고 싶은 게 당국대는 뭐뭐대 이렇게 쓰고 싶어요. 3글자 대 하면 리듬이 굉장히 맞겠죠. 당국대는 뭐뭐대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걸 한 5세트 정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겠죠. 대로 끝나는 3음절짜리 단어가 뭐가 있지? 막 생각을 해요. 막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하면서 하나 써요. 단국대는 지렛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나를 이렇게 들어서 올려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고민을 해야겠죠. 한참 고민하다가 또 하나 생각이 났어요. 당국대는 기상대, 내 미래를 알려주니까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그 이제 세 개를 더 써야 되는데 이제 생각이 안 날 수가 있겠죠. 더 절묘한 게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떠올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얘기. 단두대 뭐 이런 것만 자꾸 떠올리면 이거 쓸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역순사전 들어가서 대 찾아보면은 쭉 나온 것 중에 삼음절짜리 대로 끝나는 거를 쭉 찾아서 이 중에서 그냥 고르면 되는 거예요, 내 입만. 생각이 안 나는 거를 끄집어내게 해줄 수도 있고 빠뜨리는 게 하나도 없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라는. 굉장히 쉽게 말장난을 할 수 있다. 이 랩 가사 같은 거 쓸 때도 이 라인 맞추는데도 굉장히 역순사전이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결론은 뭐냐? 당신이 쓰는 모든 글이 카피다. 저는 직업 카피라이터니까 카피를 써서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직업 카피라이터가 아닌 사람은 다 그냥 뭐 카피와는 상관이 없는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직업 카피라이터는 아닐지라도 생활 카피라이터는 될 수가 있다. 내가 내 자동차 뒤에 남들이 초보 운전이라고 붙이고 다니는 그 종이에 어떤 카피를 쓸까를 한번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아주 신선한 카피를 쓸 수도 있겠죠. 아까 청첩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 속에서 생활이 덜 지루하고 덜 진부하게 만드는데 이런 카피들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직업 카피라이터는 아니지만 생활 카피라이터다라는 생각으로 카피의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제 책에 있는 글 하나를 가져와 봤어요. 오징어라는 글인데요. 평생 물에 젖어 살아온 오징어가 마른 안주의 대표가 되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불가능은 없다라는 것을 오징어가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처음 강연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양이다. 글 쓰는 양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양을 계속 늘리면은 그게 질로 바뀐다. 그런 확신을 가져도 된다라고 했는데 또 사람 말을 또 잘 못 믿잖아요. 양을 늘렸는데 글이 금방금방 안 느는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대부분이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의심하지 말고 계속 가라. 그래도 자꾸 의심이 들면은 오징어를 떠올리세요. 그럼 갑자기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양을 늘려가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오징어가 되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연 이 정도로 마칠까 하는데요. 지금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 정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